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또 역시나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날씨가 덥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아침, 저녁, 낮에는 조금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너무 빨리 변했어요. 너무 빨리 변해서 갑자기. 가을 같아요. 하늘도 되게 막 청명한 기분이 이제는 들고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문 열고 자다가 저도 추워서 몇 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자다가 겨울이 온 줄 알았어요. 한바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겨울이 그래서 숲에 나가서 자다 말고 베란다 문 닫고. 네네. 근데 확실하게 분명한 건 변했다. 기온은 변했다.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니까 또 건강, 감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실종된 직지 원정대원 10년 만에 고국 품으로입니다. 네, 10년 전에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실종된 직지 원정 대원이죠.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면했다는 소식. 네.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또 박연수 초단님께서 그 당시 직지 원정대 대장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히말라야에 직접 다녀오신 직접 나갔다 거잖아요. 왔죠. 네. 예.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네. 사실은 그 지난달 23일 날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다고. 밖에 노출은 시키진 않았지만 긴급하게 이제 네팔에 전화해서 네팔의 관광성 경찰하고 등산협회랑 해서 그곳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만난 만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급발했는데 8월 8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2명이고 옷에 한국 식량이 들어있고 그리고 의류가 한국 의류고 그리고 우리나라 등반대랑 같이 등반했던 상계라는 친구를 올려보냈는데 그 친구가 100%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경찰 조사받고 부검에서 상태 확인하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이제 이쪽으로 모셔오게 됐죠. 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전 기사로 사실은 가장 먼저 보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네. 근데 네. 무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어떻게 표현하자면 확인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실종됐었던 2명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10년 됐고 당시에 이제 대장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심경이 어떠셨을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하려면 갑자기 제가 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이랬던 게 그때 10년이었고 이 10년간의 어떤 저에게는 등반 기간이었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등산은 집에서 나와서부터 시작이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등반은 10년 전에 집에 나와서부터 히말라야 가서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한 2명은 히말라야의 그 차디찬 바람 속에 있었고 나머지는 국내에 들어와 있었지만 10년 뒤에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저의 10년간의 기나긴 등반이 끝났는데 그때까지는 참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가슴에 억눌림 뭐 이런 게 계속 존재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확인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악몽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찾았어? 그런데 하고 그때로 돌아갔던 거죠. 사실 그게 기쁨보단 슬픔이 더 컸고 찾아서 다행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스스로를 가슴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찾아서 다행이고 우리한테 행운인가인데 이 가슴에서 억지 않은 가슴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다행인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이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직접 네팔 가서 수습을 하고 만나서 그 같이 그 피부를 접촉하고 유골을 수습하고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서로가 하나 되면서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뉴스 보고 아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10년 전에 직지 원정대라는 팀이 있었고, 히말라야에 그 직지 루트를 개척하러 갔다라는 사실을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직지 원정대가 어떻게 결성이 됐고, 네,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지 원정대는 그 충북 산악 구조대원들로 만들어진 해외 원정 등반팀인데요. 네. 목적은 그냥 정상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을 갈까. 그러니까 좀 더 어렵고 험난하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면서 또 셀파나 조력자들의 도움이 없이 정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알피니즘을 그 추구하던 등반대입니다. 네. 우리 사회로 따지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 하면 결과보다는 과정.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다 어떤 방법으로 쉬운 루트로 아무렇게나 오르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렵고 험난한 거를 대원 스스로 그 자연을 극복하면서 오르는 이 과정을 좀 그 사회에 던지고 싶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지를 좀 전 세계에 홍보해보자. 뭐 이런 그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직지원정대가 네. 만들어지고 오르셔서 그 이름이 없었던 무명봉에 이제 직지봉이라고 하는 이름도 예. 네, 정식으로 붙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직지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가 이 네. 중단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때 그 좀 상황이 어땠나요? 사실 9월 23일 날 이제 저하고는 베이스 캠프에서 헤어졌습니다. 네. 베이스 베이스 캠프에서 히운출리 북벽의 지치 루트를 개척하러 이제 떠난 거거든요. 저랑은 헤어져서. 그래서 24일 날 저는 그 루트가 바라보이는 한 4,700의 전진 캠프로 갔고요. 그 대원들은 5,360m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비박을 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그 8시 15분에 그 마지막 무선을 했는데요. 8시 15분에 이제 어떤 무선이었으면 어제 비박을 했지만 컨디션이 아주 좋고 진행 속도가 빠를 것 같다. 다만 좀 바위벽에 붙어서 무전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끝나고 나서 무전을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무전이 왔고요. 저는 네. 좋겠다. 무전을 켜놓고 있을 테니까 항상 일이 생기면 무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2시 이후부터는 안개가 좀 끼기 시작했고요.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 거를 갖고 올라와야 돼서 한 4시 뭐 한 정도의 그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내려갔는데 7시 때까지 무전이 안 오고 그래서 넘으면서 제가 이쪽에서 혹시나 해서 등반에 방해될까 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무전을 했는데 계속 무전이 안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 운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등반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여러 명이 함께 가잖아요. 네. 근데 2명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기 건가요? 이제 그 되게 험난하고 어려운 그 직벽의 바위에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라 여러 명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밑에서는 혹시 뭐 사고 아니면 그 하산 루트를 좀 이렇게 대비해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락과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서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등반이 잘 끝나고 오면 이제 밑에서 뭐 쉽게 말하면 파티하려고도 준비도 하고 네. 뭐 이랬던 건데 결과가 아주 불행하게 난 거죠. 저는 듣기만 해도 되게 좀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영화 이 비슷한 왜 영화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히말라야라는. 네,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직접 겪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대장님이나 또 다른 대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10년간 애태우면서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전해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가족분들이 생각이 참 들어요. 힘드셨을 네. 거예요. 그 지난 이제 2008년에
그 직지 원정대가 유일한 한국 이름을 가진 그 직지봉이라는 걸 탄생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유일하다면서요? 예, 2008년도 6월 16일 날 현지 시간 4시 50분에 파키스탄 차라쿠사 지역에 있는 무명 미답봉을 세계 초등하고 직지봉으로 명명한 건데요. 뭐 네. 저희들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명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걸 파키스탄 정부가 받아들여서 7월 27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직지픽 그러니까 직지픽 직지봉으로다가 그 지명을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현재 히말라야에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봉우리가 된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직지 원정대 2명의 실종된 원정대원 2명 고민준영, 박종성 대원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명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반을 마친 건데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실은 두 와구를 집으로다가 같이 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후변화로 해서 빙하가 녹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좀 수그러들으면서 그 현장에 그 양치기가 갈 수 있었고 그래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네팔 정부도 또 네팔 등산협회도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녹아가지고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거를 그 방지하고 빨리 수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그 의사가 부검하면서 이야기한 결과는 오랫동안 5년 이상 오랫동안 그 빙하 속에 있었는데 지금 같이 드러나면서 지금 발견 안 됐으면 바로 그 뭐 부패되고 사그러들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여러 가지가 그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단기간에 2명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가족으로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 2명을 편안하게 고국으로 모셔와서 부모님께 좀 돌려드린 거는 너무 좀 뿌듯하고요. 다만 아픈 거는 그게 우리와 같이 살아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아픔 그리고 부모님들께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떤 부모님들도 그나마 그 고향으로 그 육신이라도 옮길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등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충북 교단의 성추문 사건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또 계속 나옵니다. 최근 또 진천의 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또 성관계를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성 관련 사건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헛웃음만 네. 나오는 게 이거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한 지가 진짜 얼마나 됐다고 이게 또 이 큰 이슈가 터진다는 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진천 여교사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진천의 한 여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이슈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회적 반향이 있었던 이유가 이게 경찰에서 조사가 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또 논란이 많이 되죠. 엄청 많이 됐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막 공분과 함께 이게 다시 큰 이슈화 되었는데 저희가 요 직전에 이야기한 이제 남교사 사건 표현도 이상합니다. 제천 남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얘하고는 좀 질을 달리하죠. 좀 질을 달리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계속적인 문제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진짜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떠나서 선생님들의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의 어떤 동량,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사회 동량으로 키워내는 스승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법에 앞서서 선생님들의 교사의 도덕성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가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단지 그냥 개인의 일탈일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또 복합적이죠, 사실은. 제가 먼저 매를 맞으면 저는 사실 이게 그 개인의 아주 뭐 어떤 일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아직 이제 사회에서 기대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어떤 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선생님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기대하는 도덕성의 수준과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옛날에 말한 스승의 은혜처럼 그런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미 그 직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치나 이런 어떤 소명의식은 없고 직업적인 의식만 남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들어가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의 문제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교권의 추락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그런 소명의식의 어떤 내가 이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 그다음에 사회에선 기대치는 또 아직 있고 이런 불균형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 직업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선생님들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로만 이렇게 자꾸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학교는 학교의 그 가르치는 존재만 아니라 학생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 스스로 나서서 보여주는 행동하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관계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까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처음에 발령 나기 전에 그러한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기업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거의 1년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한 그 기본 선생님 발령 나기 전에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있으면 좀 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 가운데 충북교육청에서 이제 김병호 교육감도 기자 간담회에서 약간 이제 개인의 일탈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충북교육청의 역할은 없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 김용훈 교육감의 그런 태도, 그 언행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사실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개인의 일탈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끌어들이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북에서 유난히 지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인구수와 선생님 수를 비교하자면 이 사고가 정말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문제가 무엇일 것이냐. 각 학교 안에도 들여다보고 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개인의 일탈이다. 우리는 다른 대학은 별 차이 없이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을 하든 어떤 체제를 정비를 하든 우선 들여다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논란이 이제 진천 여교사 그 사건에서 그 경찰이 이제 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남학생이 나이가 13세? 네, 만 13세 13세고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이고 그리고 또 합의하에 네. 또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어떻게 그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 성범죄가 엄청 규율이 많아요. 이렇게 성범죄 관련 법률이 많은 나라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그래요? 정도로 성범죄 관련 법률이 엄청 많은데 크게 이렇게 틀을 나누면 만 13세가 안 되는 아이는 합의하에 하든 아니든 강간으로 봅니다.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 내 의사가 능력이 이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만 13세 밑으로는 우리가 그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간으로 봐요. 그럼 이제 요게 넘어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예, 성년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미성년자 그리고 장애인 요 안은 위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위력 너 이렇게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겁을 준다거나 요런 걸로 해서 강간을 하면 요거는 강간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처벌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성년 이제 요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위계 이런 거는 성매매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한테 화대를 줄게 이런 식으로 꼬신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너한테 뭐 다른 걸 뭘 해줄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원조교제라 그러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조교제가 돈을 제대로 주면 성매매가 되는 거고 돈을 안 주면 위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됩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넘어서면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미성년자에 대한 만 13세 이게 막상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다들 너무 어리다.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그 거죠. 기준 연령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많이 그 아직 얘기들이 13세도 나오고 어리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성년자까지는 그걸 쳐주면 안 된다. 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 좀 많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얘기했다시피 좀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학생들의 성에 대해서 너무 좀 통제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학생들끼리의 문제가 생겨도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뭐 법적으로 퇴학을 시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좀 구조적으로 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학생들끼리 하다가 학생들끼리 사랑을 하다 임신이 되면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끼리 발생하는 또 물론 학생과 교사가 발생하지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우리 좀 구조적인 이유로 다 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비판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비판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뭐 미성년자도 성관계를 하는 걸 좀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실상 놓고 얘기하면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가면 연인을 만나고 성관계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보다 이제 뭐 한 10살, 20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근데 요즘 애들은 또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 의사가 연령이. 그리고 굉장히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달라졌는데 저는 그 말씀의 분위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 게 말씀의 분위기가 무조건 어른들의 시선에서 야, 안 돼. 그리고 다 이거 묶어. 이거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미성년자의 이미 일반적인 혼인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가진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강간으로 이게 법을 딱 바꿔서 확 늘려버리시면 다 강간이에요. 내가 얘하고 결혼하고 살아도 강간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말 그대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지는 제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그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그 학교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라든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좀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되게 질문들이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림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놀림거리가 되면 안 되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제가 봐서는 아이들보다 부모님의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 부모님이 우리 애가 이런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하시고 부모님도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막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풀겠죠. 사실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어머 저 선생님 저랬어 이 정도 뭐 말 그대로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들의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충북 교단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본 일 이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